저는 오늘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싫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아, 남편이 또 돈을 빌렸구나. 이번엔 누구한테서 얼마나 빌린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2년 전 시아버지께서 당신의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남편의 빚을 정리해 주셨는데 정신 못 차린 남편은 그 이후로도 도박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도박만 아니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는 눈빛만큼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빠. 7살 수민이가 달려와 남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11살 서준이도 숙제하던 것을 멈추고 아빠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공주 오늘 하루 어땠어? 남편이 수민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남편을 보면 정말 좋은 아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박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준호 씨, 잠깐 얘기 좀 해.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거실을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돈 빌렸지? 직구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또 같은 말입니다. 지난 2년간 수없이 들었던 그 말. 마지막이다. 다시는 안 한다. 이제 정말 끊겠다. 하지만 약속은 항상 깨졌습니다. 얼마나? 200만 원.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누구한테? 회사 후배한테.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로 본 건 명백히 도박 빚이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부부 상담 받은 지 벌써 6개월이야. 정신과 약도 먹고 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알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본 장면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흘리는 눈물,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절친한 친구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야?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몇 년째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엔 200만 원이야. 회사 후배한테 빌렸다는데 또 거짓말이야. 민지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애들 때문에 참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유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준이와 수민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유진아, 준호가 도박만 안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이들한테도 잘해주고 나한테도.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게 뭔 소용이야? 도박이 모든 걸 다 망치고 있는데. 유진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준호는 다른 면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때의 모습, 제가 아플 때 정성스럽게 돌봐주던 모습, 평소 다정하게 대해주는 모습들. 모든 게 완벽했는데 단 하나 도박만 빼면요. 부부 상담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계속 치료받으면서 지켜보자고 하시는데. 솔직히 나도 확신이 안 서. 실제로 저희는 지난 6개월간 부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박 문제로만 상담을 받으려 했는데 상담 과정에서 준호의 거짓말 습관까지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몰래 담배 피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박하면서도 안 한다고 거짓말하는 것까지.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부부 상담사 이소영 선생님께서는 도박 중독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뇌의 보상회로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게 되었죠. 민지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준호 오빠가 변할 거라고 생각 안 해. 유진이의 직설적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치료받은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도 계속 도박하고 있잖아. 게다가 거짓말까지.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 횟수도 줄었고. 민지야, 그게 나아진 거야? 여전히 거짓말하면서 도박하고 있는 게. 유진이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나아진 건지 아니면 제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아이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아빠, 오늘 수학 시간에 분수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어요. 우와,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네. 나중에 아빠가 더 어려운 문제도 같이 풀어볼까? 서준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아빠였습니다. 아이들 숙제도 도와주고 주말에는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에도 데려가고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오늘 유치원에서 재밌었어? 네. 오늘 친구들이랑 역할놀이 했어요. 제가 엄마 역할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 공주가 벌써 엄마 역할을 다 하네. 나중에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은데? 준호가 수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수민이는 더욱 기뻐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한 가정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엄마, 왜 요즘 자주 한숨 쉬세요? 갑자기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들키고 만 거죠. 한숨? 엄마가 언제 한숨 쉬었어? 어제도 그저께도. 자주 한숨 쉬시던데요. 11살인 서준이는 생각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부모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도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싸웠어요? 수민이까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7살인데도 집안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니야, 우리 공주. 아빠, 엄마는 안 싸웠어. 그냥 어른들도 가끔 고민이 있을 때가 있는 거야. 준호가 대답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던 거죠. 며칠 후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지야, 준호 요즘 어떠니?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좀. 또 도박을 했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이미 예상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회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더라고요. 얼마나? 200만 원이요. 전화 너머로 시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2년 전에 내 명의로 대출받아서 빚을 정리해 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님. 그때 도움 주시지 않았다면 더 큰일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쉽게 빚을 정리해 준 것이 준호에게는 언제든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준호, 그 녀석이 치료는 제대로 받고 있니? 네, 부부 상담도 받고 있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약도 먹고 있고요. 그런데도? 네.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시아버지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깊은 고민의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아버지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내 인생도 소중하단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며느리인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아이들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아버지도 안다.
하지만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좋을까? 서준이는 벌써 눈치채고 있는 것 같던데.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가정에서 말입니다.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닌지. 알겠다, 민지야. 하지만 너무 자신을 희생하지는 마라. 준호도 어른인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시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아들을 무조건 감싸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부부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이소영 상담사 선생님 앞에서 저희는 또다시 같은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님, 지난주에 약속하신 건 어떻게 되었나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지님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솔직히 절망적입니다. 치료받은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한테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준호님, 민지님께 거짓말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결국 들키게 되고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선생님께서는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민지님, 도박 중독 치료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재발도 치료 과정의 일부라고 보셔야 해요. 그런데 선생님, 저도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도 벌써 눈치채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버거워지고 있고요. 이해합니다. 가족들의 피로감도 당연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준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지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했을 때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박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카드도 민지님이 관리하시고 용돈도 최소한으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방법들을 다 써봤었습니다. 카드를 제가 관리해도 다른 방법을 찾아냈고 용돈을 적게 줘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도박을 했던 거죠. 선생님, 그런 방법들은 이미 해봤어요. 그런데도 방법을 찾아내요.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입원 치료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입원 치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준호가 받아들일지 의문이었습니다. 입원 치료요? 회사는 어떻게 해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병가를 내시면 됩니다. 도박 중독도 엄연한 질병이니까요. 상담이 끝난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야, 입원 치료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모르겠어. 효과가 있을까? 나도 확신은 안 서지만 해볼 만한 것 같아. 처음으로 준호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실망해서 쉽게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눈치챘나 봅니다. 민지야, 요즘 왜 이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혹시 준호 오빠랑 무슨 일 있어? 친구들도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준호의 도박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아직도 도박해? 응. 치료받고 있는데도 계속. 민지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오래 참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아이들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친구들의 말이 유진이와 비슷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눈에는 제가 너무 오래 참고 있다는 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오빠가 도박만 안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 아이들한테도 잘해주고. 그게 문제야. 도박만 빼면 완벽한 남편이니까 더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지.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준호가 술도 마시고 바람도 피우고 폭력까지 쓰는 사람이었다면 훨씬 쉽게 결정했을 텐데요. 도박 하나만 빼면 정말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되는 거였습니다.
입원 치료도 생각해보고 있어.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하지만 입원 치료 받는다고 해서 100% 나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지금보다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서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 무슨 전화?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온 전화요. 계속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해요. 아, 비톡촉 전화였구나. 아이들이 듣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가 무슨 잘못했어요? 서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1살 아이에게 아빠의 도박 중독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아빠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도 요즘 자주 울어요. 이번에는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까지 보였나 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다 들키고 있었네요. 수민이가 언제 엄마 우는 거 봤어? 어제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 모든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서준이의 물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야, 서준아.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엄마 아빠 문제야. 그럼 아빠랑 엄마랑 헤어져요? 수민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야, 수민아.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엄마, 우리 아무 일 없는 거죠? 서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제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옷을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토요일 3시 강남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토요일에 집에 있을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 주 토요일 준호가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며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급하게 전화를 드려 아이들을 맡기고 준호를 따라 나섰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한 건물에서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건물 간판을 보니 게임장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장인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을 기다린 후 준호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아마 돈을 잃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갔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야?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게임장 말이야? 준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지야. 그게. 내가 다 봤어. 네가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것부터 나오는 것까지.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잃었어? 50만 원. 이번 달 용돈이었습니다. 제가 카드를 관리하고 있어서 현금으로만 주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털어버린 거죠. 준호야,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못 참겠어.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이라는 말을 벌써 몇 번째 듣는 거야?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거짓말하고 몰래 도박하고. 나는 이제 지쳤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을 하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입원 치료받아. 입원? 응.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제대로 치료받아. 그것도 싫다면 우리 이제 끝내자. 진짜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야.
입원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 병가 내면 돼. 상담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준호는 한동안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아빠가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할게. 거짓말은 아니잖아. 민지야, 정말 입원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절대 나을 수 없다는 건 확실해. 그날 저녁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입원 치료받을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진짜로 치료받을 결심을 한 것 같았거든요. 2주 후 준호는 도박 중독 전문 치료센터에 입원했습니다.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도박 중독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니까요. 아빠 언제 와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럼 우리 아빠 없이 살아야 해요? 수민이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주말에는 면회도 갈 수 있어. 아빠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주자. 처음 1개월은 면회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서였죠. 준호로부터 소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대부분 미안하다는 말과 꼭 나아서 돌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고 싶다는 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첫 면회를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아빠. 아이들이 달려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도 아이들을 꽉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서준이 수민이 많이 보고 싶었어. 아빠 언제 집에 와요? 곧 갈게. 아빠가 완전히 나으면. 준호의 표정이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진지해 보였고 무엇보다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때? 치료는? 제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어.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왜 도박에 빠졌는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전보다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준호가 입원한 동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언제 또 거짓말을 할까, 언제 또 도박을 할까 하는 불안감이 없어서였을까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빠가 없어서 서운해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더 밝아진 것 같다고 서준이가 말하기도 했어요. 엄마, 요즘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자주 한숨 쉬고 그랬는데 아이의 말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를.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도박으로 쓰던 돈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한결 나아졌어요. 물론 준호 월급이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빠듯했지만 적어도 예측 가능한 생활이었습니다. 유진이도 제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민지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편해 보여.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도 마음이 더 편안했어요. 아이러니했지만 그만큼 그동안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3개월 후 준호가 퇴원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왔다. 수민이가 준호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서준이도 환하게 웃으며 아빠를 맞았습니다. 내 새끼들 아빠 많이 보고 싶었지?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3개월 동안의 치료를 마친 준호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도 더 밝아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가 더 중요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매주 외래 치료도 받을 거고 자조 모임에도 참석할 거야. 치료센터에서 짜준 계획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준호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고 저에게도 더욱 다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이라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또 도박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준호가 퇴원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예전처럼 숨기지는 않았지만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외래 치료를 한번 빼먹었습니다. 왜 병원 안 갔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갈게.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자조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참석했는데 점점 빠지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모임은 어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비슷한 얘기만 반복하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걱정스러운 건 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용돈 좀 더 줄 수 있을까? 왜? 지금도 충분하잖아.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그래야 하는데. 예전보다는 솔직하게 말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퇴원 후 2개월이 지났을 때 또 작은 거짓말들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평소보다 이 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뭐 했어?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어. 하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고 뭔가 어색했습니다.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고 핑계도 비슷했어요. 어느 날 준호의 주머니에서 또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어디서? 강남 쪽에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지만 전체를 말하지는 않는 느낌이었어요. 반쪽 진실이라고 할까요? 결국 제 의심이 맞았습니다. 준호가 퇴원한 지 3개월 후 또다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온라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또는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었던 거죠. 준호야, 또 시작했지? 뭘? 도박.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지야. 그게. 이번엔 얼마야? 많지 않아. 정말 조금만. 하지만 계좌를 확인해 보니 벌써 100만 원 이상이 나가 있었습니다. 조금이 100만 원이야? 민지야, 미안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또 같은 변명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실수, 마지막이라는 말들.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받은 건 뭐야? 아무 소용 없었어? 아니야, 도움이 되었어. 정말로. 그런데 뭐? 현실로 돌아오니까 다시 힘들어져서.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3개월 동안의 입원 치료도 소용없었던 거죠. 그동안 제가 가졌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이제 정말 끝이야. 민지야. 5년이야. 5년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치료센터도 다녀왔는데 또 이렇게 됐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못하겠어. 민지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는 말을 몇 번째 듣는 거야? 이번 치료받기 전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뭐가 달라? 구체적으로 말해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과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제 결정해야겠어. 아이들은 나를 좋아하잖아. 맞아. 그래서 더 마음 아파.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좋을까?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준이는 벌써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왜 자주 다투는지, 왜 집안 분위기가 무거운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경제적인 면도 걱정이었습니다.
집과 차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해봤자 빚만 나누게 될 것 같았어요. 게다가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사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 정신 건강도 문제였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 건지 정말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드려봤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지야, 나도 모르겠다. 준호가 변할 거라고 믿고 싶지만 시어머니께서도 확신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지치셨죠? 그렇지.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지. 가족들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소영 상담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입원 치료까지 받았는데도 또 재발했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도박 중독 치료에서 재발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건 민지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하시든 신중해야 해요. 선생님께서는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혼을 결정하신다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해요. 반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신다면 명확한 조건과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계선이요? 네. 예를 들어 다시 도박을 하면 즉시 별거를 한다든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는 거죠. 일리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안 된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민지님 자신의 삶도 중요해요. 계속 희생만 할 수는 없어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준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준호야, 마지막으로 정확히 말할게. 응.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도박을 하면 그 즉시 별거해. 그리고 6개월 안에 완전히 끊지 못하면 이혼 소송 진행할 거야.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빼먹으면 안 돼. 외래 치료든 자조 모임이든 꼭 참석해야 해. 알겠어. 마지막으로 돈 관리는 앞으로 내가 다 할 거야. 카드도 통장도 심지어 용돈도 하루 단위로 줄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해?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 준호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할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다음에는 어떤 변명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었어요. 그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매주 외래 치료를 받았고 자조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돈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제가 모든 카드와 통장을 관리했고 준호에게는 정말 필요한 만큼만 용돈을 줬어요. 처음에는 답답해했지만 점차 적응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편해.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가?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예전에는 항상 도박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예 기회를 차단해버리니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줄어든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도박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어요. 민지야, 고마워. 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준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박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 돈 관리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안정되니까 아이들도 편안해진 거죠. 엄마, 우리 가족 이제 괜찮아졌어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정말로 괜찮아진 걸까요? 준호가 정말로 변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준호는 요즘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도 하고 독서 모임에도 참가하고 도박 대신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지야, 나 정말 많이 변했지? 응, 많이 변한 것 같아.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변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은 잠시 참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는 준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돈 관리 나한테 맡겨도 되지 않을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다니. 아직은 좀. 알겠어. 성급했나 보네. 다행히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언제까지 제가 모든 돈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 유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지야, 이제 좀 믿어봐. 1년 넘게 잘하고 있잖아. 시아버지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민지야, 준호가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은 좀 다른 의견이십니다. 성급하게 경계를 낮추지 마세요. 도박 중독 회복에는 보통 3-5년이 걸립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의 저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준호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가슴이 뛰고 휴대폰을 자주 보면 의심스럽고 이런 제 모습이 싫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준호도 그런 저를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답답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민지야, 아직도 나를 못 믿는 거야? 준호가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정리하는 게 나을까?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빠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좋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서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예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눈치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최근에는 준호가 승진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다음 달에 승진 심사가 있어. 승진하면 월급도 올라가. 잘 됐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월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준호가 접근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승진하면 회식도 많아질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불안해집니다. 회식이라는 핑계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준호의 휴대폰을 가끔 확인합니다. 준호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럴 만한 일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다행히 지금까지는 의심스러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감시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도 개별 상담을 받으라고 권하셨습니다. 민지님도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해요. 계속 불안해하시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개별 상담을 받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고만 살았는데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글쎄요. 예전보다는 편안하지만 행복하다고 하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한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매일 불안해하지 않고 남편을 의심하지 않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상담사 선생님의 말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제는 준호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가족여행 갈까?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승진하면 보너스도 나오고.
그 돈으로.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돈을 많이 만질 핑계를 만들려는 건 아닐까? 아직은 좀. 그렇구나. 미안, 성급했나 보다. 준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믿기 어려웠어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준호가 정말로 변했다면 언제쯤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충분히 기회를 주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나을까? 친구들은 제각기 다른 조언을 해줍니다. 유진이는 이제 그만 정리해라고 하고 다른 친구는 조금 더 지켜봐라고 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부모님은 네 행복이 우선이다라고 하시고 시부모님들은 조금 더 참아달라고 하십니다. 결국 결정은 제가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박을 하지 않고 치료도 꾸준히 받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 남편.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기는 어려운 상황. 아이들은 아빠를 좋아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가정. 하지만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 계속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나을까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복된 실망과 상처. 과연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요? 인생 우체국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 일부 각색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고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